멸치 야담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안함과 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진심은 쌓이고 쌓여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결국 드러나게 되는 법이죠. 글 한 줄 읽지 못하던 머슴이 벼슬길에 오르게 된 기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수한 향기 나는 멸치 야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 중엽 어느 시절 한양서 멀리 떨어진 들녘 너머에 복돌이라 불리는 떠돌이 머슴이 있었습니다. 나이 30이 넘도록 정착 한 번 못 해봤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몸뚱이 하나였죠. 허나 그 복돌이란 사내는 눈썹 밑으론 어딘가 어리숙해 보였지만 말 대신 손이 먼저였고 욕심 대신 웃음이 먼저였으니 주인들이 바뀔 때마다 그 머슴 하나는 착해도 너무 착하지 소문만 남겨두곤 떠났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봄이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 복돌은 고을을 따라 내려오다 안동 최참판댁이라는 제법 크고 거창한 집에 마당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혹시 머슴 자리 하나 비었을까요? 이리저리 돌려 말도 못하고 버릇처럼 머리를 조아리는 복돌을 보고 하인 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죠. 저런 덩치 큰 놈이 웬 귀찮게 굽신거려? 하긴 밥값만한 남기면 뭐든 좋지 들어오라 해. 그리하여 복돌은 양반댁에 붙잡힌 고구마 줄기처럼 그 집 머슴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글쎄 그 도련님은 하루 종일 거울만 보고 자신이 장원 급제할 상이다 하며 모든 일을 머슴들에게 떠맡기고 밥은 3그릇씩 먹고 책은 3줄도 못 읽는 양반이었죠. 복돌아, 물 떠와라. 복돌아, 내 집신 닦아라. 복돌아, 방 안에 모기 좀 잡아라. 이쯤 되면 도련님인지 악인님인지 모를 판국이죠. 복돌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허나 밤이 되면 달빛 아래 주워온 종이 조각으로 글자를 따라 그리며 입술을 깨물고 글 읽는 흉내를 내곤 했죠. 공자님이란 양반이 사람은 배움으로 바른 길을 간다 하셨다는데 그럼 나도 한 글자씩, 한 줄씩 어디까지 가나 보자꾸나. 누가 보면 웃었겠죠. 머슴이 책 흉내라니. 헌데 세상 일은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었더이다. 며칠 뒤 도련님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나 과거 시험 보러 간다. 장원은 내 차지야. 기생집 한 번 안 거르고 책은 베개로 쓴 이 도련님이 과거 시험에 덜컥 나가겠다고 한 것이죠. 하인들은 속으로 코웃음 쳤고 복돌은 그 도련님의 짐을 짊어진 채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머슴 복돌의 운명이 살짝 고개를 돌리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운명이 그의 손에 쥐어준 붓 하나로 세상을 뒤흔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도련님은 과거를 보겠다고 호기롭게 외쳤지만 실은 서울의 기생 구경이나 가자는 속셈이 컸습니다. 복돌아, 짐을 싸거라. 마차를 끌어와라. 준비하거라. 호들갑은 천장까지 닿았지만 당사자는 시험에 대한 준비라곤 이름 석자 쓰는 법조차 가물가물했죠. 복돌은 마소 똥냄새에 절은 고무신 차고 도련님의 짐을 이고 지며 한양까지 따라갔습니다. 복돌아, 넌 짐이나 들고 숙소 잡아놓고 기다리거라. 나는 시험에 앞서 공부할 때가 있어서 말이다. 그렇게 말하곤 도련님은 기생집으로 사라졌습니다. 매일 밤 술에 절어 들어오고 복돌은 그 뒤치다거리하며 세숫대야에 발을 씻겨주는 신세가 되었죠.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누렇게 떠서 말했죠. 복돌아, 시험장이 어디더냐? 응, 아직 시간이 이르구나. 너가 대신 가서 줄이나 서 있거라. 내가 곧 따라가마. 복돌은 할 수 없이 줄 앞에 섰고 이름표를 받고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도련님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시험관이 말했습니다. 이복의 글씨는 자네가 쓰는 게 아닌가? 복돌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머슴 신분에 시험장에 들어온 것도 문제인데 이게 발각되면 작두 위에 오를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돌은 손에 들린 붓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붓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에라, 나도 한 줄 써보자. 쫓겨나더라도 이 기회 다시는 안 올 테니. 그리하여 복돌은 자신이 늘 들판에 앉아 조각보에 적어보던 시구들을 떠올리며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첫 줄은 떨렸고 둘째 줄은 손에 힘이 실렸고 셋째 줄부터는 마음이 흘러갔죠. 그 종이는 머슴의 손으로 써내려간 글이었지만 그 속엔 진심과 절박함, 배움에 대한 목마름과 사람답게 살고픈 바람이 녹아 있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도련님은 잠시 멍해 있다가 외쳤습니다. 잘했다, 복돌아. 내가 너 시켜서 일부러 써보게 한 거다. 복돌은 입술을 꼭 다문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각이 싹 텄습니다. 혹여 정말로 그 글이 통한다면 그게 도련님 이름으로 나간다 해도 내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소. 그리고 그 마음은 정말로 조선 땅을 뒤흔들 장원급제의 서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복돌은 분명 머슴이었습니다. 글자를 배운 적도 붓을 쥐고 앉아서 과거 시험이라는 거를 꿈꾼 적도 없었죠. 그런데도 그날 그는 도련님의 이름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시험은 조선 팔도의 유생들이 모여 글 한자, 논 한 줄에 온 심혈을 쏟아붓는 자리. 그곳에 집신에 누더기 옷을 걸친 머슴이 어깨를 움츠린 채 앉아 있었던 겁니다. 종이는 하얗고 붓은 무겁고 긴장의 손바닥은 땀으로 질척했습니다. 복돌은 무릎 아래 감춰진 천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틈틈이 연습 삼아 필사했던 고문들, 길거리에서 주운 종이 조각들, 한자 한 획 붙잡고 달빛 아래 홀로 흉내내던 글자들이 그 순간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하늘이 높고 백성은 굶는다. 고을 수령은 곡식을 쌓고 백성은 굶주린 눈으로 그 담장을 넘보노라. 시험의 주제는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도리였습니다. 복돌은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 중에 백성이었기에 그 누구보다 다스려지는 자의 입장을 알고 있었죠. 그의 붓끝에선 아버지처럼 고된 일을 하다 허리 굽은 사람들, 한겨울 장터에 나앉은 노파, 새끼가 아니라 하루 한 끼에 목숨 거는 아이들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막 줄에 그는 썼습니다. 정치는 위에서 정결해야 하고 백성은 아래서 굶지 않아야 한다. 시험이 끝나고 나오자 도련님은 술에 절은 얼굴로 외쳤습니다. 어이, 복돌. 내 장원 될 줄 알았다니까. 그 붓끝 좀 제대로 놀았느냐? 복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 모든 게 도련님의 것이 되는 것만 같아서요. 며칠 뒤 과거 장원 명단이 발표되었고 놀랍게도 도련님의 이름, 최대 용이 장원급제라 써 있었습니다. 양반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장군이 나신 듯이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죠. 도련님은 동네를 돌며 외쳤습니다. 역시 내가 될 줄 알았다니까. 기생집에서도 복이 터졌거든. 하하하. 복돌은 잔치상 뒤편에서 빈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뒤였습니다. 장원 답안지가 조정에 올랐고 그 문장을 읽은 임금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백성을 이리 꿰뚫은 글이라니 이 최대용이란 인재 직접 보고 싶도다. 왕이 부른다 했으니 도련님은 기세등등하게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역시 내가 장원급제자지. 내 그저께는 장원, 내일 모레는 판서. 그런데 문제는 임금이 그 자리에서 붓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과인은 궁금하오. 자네의 붓끝에서 다시 그 생각이 나올 수 있는지 말이오. 도련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필적을 보던 신하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전하, 이 글씨 장원 시험지의 글씨와 너무도 다릅니다. 이건 누가 쓴 것이오? 과거에 글을 쓴 진짜 주인을 대령하시오. 그렇게 불려나간 이가 바로 복돌이었습니다. 허름한 옷, 굽은 어깨, 마른 손, 그 손에 붓을 쥐게 하자 복돌은 떨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단정히 시험장에서 썼던 문장의 첫 구절을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궁하는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고 글이 완성된 순간 임금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머슴이 쓴 글이 조정을 울렸도다. 왕의 어전회의에 머슴 복돌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궁궐엔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좌우엔 조정의 대신들이 늘어섰고 그 중앙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무릎 꿇고 있었죠. 이 자가 복돌이로 옵니다. 임금은 복돌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장원의 글을 쓴 이는 그대가 맞는가? 복돌은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하. 글을 쓴 것은 소신이오나 이름은 도련님 것이었으니 그 죄 또한 저희 몫이옵니다. 조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상놈이 과거를 보았다고? 이건 반역이옵니다. 과거 시험을 모독한 일입니다. 호통이 오가자 복돌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죄는 달게 바뀌었사오나 백성을 다스릴 사람을 가리는 자리에 진심 하나 못했다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그때 좌의정이 나서 말했습니다. 전하, 나라에 법도가 있습니다. 상놈은 벼슬길에 오를 수 없고 대리 시험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에 임금은 조용히 말했다죠. 헌데 말이오. 그대들이 써낸 수백 장의 답안 중 단 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백성을 말했소. 신하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복돌에게 붓과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써보시오. 당신이 한 줄의 글도 거짓 없었다는 걸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소. 복돌은 두 손으로 붓을 받았습니다. 붓끝은 떨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붓이 종이에 닿자 손끝은 부드럽고 또렷하게 움직였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이는 높으나 낮고 자신을 위하는 이는 높아도 천하다. 그 짧은 문장을 읽은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고 좌우 대신들마저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머슴이 벼슬에 오르면 세상이 뒤집히겠지요. 허나 뒤집히더라도 바른 쪽으로 뒤집혀야 하지 않겠소. 결국 임금은 복돌에게 벼슬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책은 낮은 관직, 사원부 감찰설이, 말하자면 관청의 기록을 정리하고 부정한 관리들을 보고하는 자리였죠. 겉보기엔 작은 벼슬 같지만 그 자리에 따라붙는 건 권력보다도 청렴과 바른 눈이었으니 복돌에게는 오히려 딱 맞는 옷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시골로 전해졌을 때 복돌이 머슴으로 일했던 최참판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놈이 감찰이 되었다고 머슴이 벼슬길에 올랐다. 그럴 리가. 도련님은 처음엔 기가 차 웃었지만 며칠 뒤 복돌의 이름이 조정 명단에 오르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가 장원급제자라며 설치던 날들은 허풍으로 남고 말았죠. 한양 거리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놈이 장원급제를 했대. 붓 하나로 신분을 뚫었다더라. 사람들은 복돌을 기이하게 쳐다봤지만 복돌은 말없이 조용히 관청으로 걸어갔습니다. 도포도 없이 말도 없이 단지 자신이 써내려간 글처럼 곱고 단정한 발걸음으로 말입니다. 복돌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벼슬방 문턱을 넘기 무섭게 그를 맞은 건 존경도 축하도 아닌 비웃음이었습니다. 상놈이 감찰이라니 이게 나라 꼴이냐? 분몇자 잘 쓰면 누구나 벼슬 하나? 관아에 출근한 첫날부터 복돌이 앉은 책상엔 똥 묻은 집신이 올라와 있었고 기록하라 준 문서에는 쥐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모두가 말없이 조롱하고 등 뒤에선 속닥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놈이 감히 누구를 감찰해? 서생 중 서생들도 감히 못 오르는 자리를 머슴이. 기가 차네. 하지만 복돌은 묵묵히 붓을 들고 글을 썼습니다. 신분이야 바뀌지 않았지만 자신이 진심으로 써내려간 글처럼 그는 하루하루를 단정하게 살아냈습니다. 그의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간단한 보고서를 쓰는 일. 하지만 복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서 뒤에 숨겨진 숫자들의 흐름, 물자의 방향, 권세가 미는 서류의 속도, 그가 머슴살이할 때 곡간에 줄어드는 속도 하나로 도둑을 잡아낸 눈썰미는 벼슬길에서도 통했죠. 어느 날 그는 곡물 창고에 쌓여야 할 쌀 포대가 장부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몇 날 며칠을 직접 세고 비교한 끝에 지역 수령과 장계 보고서 사이의 조작을 밝혀냈습니다. 어느 고을 수령이 허위 보고를 하였고 포대 20개가 사라졌나이다. 상사들은 발끈했습니다. 그따위 것은 의심일 뿐이요. 증거가 어딨소? 복돌은 말없이 직접 확인한 장부 사본, 포대번호, 날짜별 입출고 현황을 내밀었습니다. 벼슬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그 수령은 파직되었고 복돌의 이름은 감찰서리들 사이에서 조용히 일 잘하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마주한 큰 시련은 조정이 아니라 시골에서 올라온 익숙한 얼굴에서 시작됐습니다. 복돌이가 맞냐? 그 소리와 함께 수수한 옷차림의 중년 사내가 관청 앞에서 복돌을 붙잡았습니다. 나다. 임마. 최참판댁 하인 박서방이야. 그 뒤로는 복돌이 머슴살이하던 옛 주인 도련님이었습니다. 복돌, 내 덕에 내가 채통국이었다. 그 글을 내가 썼단 게 조정에 알려졌으니 사람들이 이 도련님을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느냐. 복돌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벼슬했으면 은혜도 갚아야지. 한 자리 추천해라. 적어도 내 채통은 세워줘야지. 복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생이 머슴살이 할 때 비를 맞으며 밥을 날랐고 밤엔 발 씻겨드리며 책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감히 벼슬을 바라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앉은 이 자리는 누구의 채통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굶는 백성들을 위해 있는 자리입니다. 도련님은 말문이 막혀 돌아섰고 박서방은 씁쓸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이후 복돌의 책상 위엔 집신 대신 다른 감찰들의 보고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복감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사는 어디서부터 다시 봐보는 게 좋겠습니까? 머슴 출신, 상놈 출신, 그 이름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실력과 정직함은 슬며시 벼슬방 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벼슬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낮은가를 드러내줄 뿐이죠. 복돌이 사원부 감찰서리로 부임한 지 3달이 흐르자
조정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감찰 중에 참 이상한 자가 하나 있어. 말을 아끼고 글을 곱씹고 눈으로 살핀다 하더이다. 복돌은 평소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업신여긴 것도 아니고 으스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보고 묻고 기록했습니다. 관리들이 서류를 급히 넘길 때 복돌은 천천히 읽었고 다들 한술 더 뜰 때 복돌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돌은 한 장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수안 현감 이모 의치적을 상신함. 수령을 칭찬하는 상부 보고서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류엔 곡물 분배 수치가 너무 정확하고 벌금 수입이 예정보다 많았으며 백성들의 탄원조차 한 건 없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너무 좋기만 한 보고서에 복돌은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짐을 꾸려 사복시 말 한 피를 빌려 타고 수안 고을로 직접 향했습니다. 그곳엔 들녘이 메말라 있었고 장터는 썰렁했고 서리빨 선 관아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복돌은 백성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낡은 문지방에 허리 굽힌 채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 요즘 관청 일은 어떠신지요? 벌금이 너무 세지 않으셨는지요? 처음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밤중에 누군가 복돌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나으리 그 현감 날이 곡식을 빼돌립니다. 복돌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예상했지만 증거 없이는 소용없는 말이죠. 그날 밤부터 복돌은 관청 창고 근처를 살폈습니다. 새벽녘 그는 수레 2대가 쪽문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수레에는 관청 마크가 없는 포대들이 실려 있었고 그 뒤를 따르던 이들은 낯선 옷차림을 하고 있었죠. 복돌은 말없이 수레가 빠져나간 기록을 손수졌고 다음 날 서찰 하나를 조정에 올렸습니다. 수안 현감 이모가 야밤중 곡식을 빼돌리는 현장을 보았으며 이에 대해 정식 감사 청원하나이다. 며칠 뒤 조정에서 감사관이 파견되었고 수안 현감은 파직되었으며 감찰서 내부에서도 복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복 감찰은 참 신기한 사람일세. 신분은 낮았지만 눈은 높더이다. 하지만 그 무렵 복돌에게 또 하나의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감찰서 내부에서 자신의 상관이자 그를 추천한 중추원 판관 이참판이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입니다. 감찰로서 그 고발장에 도장을 찍고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복돌이었습니다. 그를 추천해준 사람, 벼슬길의 은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일을 복돌은 손수 조사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날 밤 복돌은 붓을 들고도 한참을 종이에 닿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정과 나라의 법 중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가? 긴 침묵 끝에 복돌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벼슬은 정에 흔들려선 안 되며 은혜는 공적에 묻어야 하고 나라의 법은 사람에게만 의지해선 안 된다. 그는 고발장을 처리했고 이참판은 본인 스스로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복돌은 상급자들의 추천을 받게 되었고 임금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 보고서 끝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벼슬이 사람을 만들진 못하였으나 그 사람은 벼슬을 맑게 하였습니다. 세상이 그를 벼슬길에 오른 머슴이라 불렀습니다. 상놈이 장원을 쓰고 감찰 벼슬에 올라 백성의 억울함을 씻어줬다 하여 조정 안팎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죠. 헌데 그 복돌이 말입니다. 벼슬길에 오른 지 만 5년째 되던 해 스스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 몸 백성 중 백성이라 높은 자리에 오래 앉을 수 없사옵니다. 이제 붓을 놓고 삽을 다시 들고자 하오니 굽어 허락하여 주소서. 임금은 처음엔 그 뜻을 거절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벼슬을 내던지고 떠나겠는가? 그대 같은 이는 오히려 더 있어야 하오. 하지만 복돌은 2번째 그리고 3번째 상소문에 같은 말을 써올렸습니다. 백성의 속을 알기 위해선 그 곁타지로 다시 내려가야 하옵니다. 결국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대는 벼슬에 있어 사람다웠으니 사람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라. 그리하여 복돌은 벼슬을 내려놓고 짐을 꾸렸습니다. 조정 안팎이 떠들썩했지만 정작 복돌의 짐은 글 몇 권, 붓 몇 자루, 그리고 다른 집신 한 켤레뿐이었죠. 그는 다시 한때 머슴살이하던 강원도 산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돌아온 날 동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아니 저 양반 복감찰 아니요. 벼슬 버리고 돌아온 거야. 벼슬이 싫어서 내려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하지만 복돌은 말없이 한 채의 초가집을 지었고
그 앞에 작은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땀을 흘리고 해가 지면 아이들 손을 잡고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이응은 얼굴이고 시옷은 사람이고 니은은 너와 나란히고 능길이다. 그의 글가르침은 책보다 마음을 먼저 여는 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복선생이라 불렀고 그가 쓰던 작은 글판엔 언제나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슬은 하늘로 오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 곁으로 내려가기 위한 것이다. 한양에선 여전히 복돌의 전설이 회자되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의 대신이 그의 마을을 찾아왔다 합니다. 복설이 임금께서 그대를 다시 불러들이신다 하오. 자네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자가 조정에 다시 있어야 하지 않겠소? 복돌은 말없이 밭을 갈던 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의 뜻은 감사하오나 백성의 마음은 이 땅속 흙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대신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다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복돌은 죽는 날까지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묘비엔 화려한 관직이나 업적이 적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한 줄이 새겨져 있었죠. 머슴의 옷을 입고 벼슬의 뜻을 지니니 그 마을 아이들은 지금도 그를 전설처럼 이야기합니다. 복선생, 복감찰, 복돌 어르신. 그의 이름은 벼슬보다 더 오래 백성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높이 오른 것으로 남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낮아졌느냐로 기억되는 법이죠. 복돌은 머슴이었고 벼슬길을 걷다 다시 사람의 곁으로 돌아간 진짜 선비였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도 복돌과 같은 백성의 마음과 입장을 진정 헤아리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머슴,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도 구수한 향기 나는 이야기로 멸치아담 한 상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